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안한 시간 좀 보내보셨습니까? 이제 퇴근하시고 수업을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 회사에서도 어떤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짬을 내서 공부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우실 거고, 이제 가을이어서 바깥에 날씨도 좋고 둘러보실 것도 많고 가족들과의 일도 많은데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될 시간도 많이 보내셔야 되는 그렇지 못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런 시간들을 잘 거치고 지나시고 잘 슬기롭게 이겨내시고 또 교수님들과 아니면 또 학생분들과 아니면 다른 교재를 통해서 하는 많은 그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인간적으로 아니면 내면적으로 성장하시는 어떤 계기로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라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만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자기 발전의 어떤 큰 기회로 삼으셔서 좋은 결과로 맺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업을 시작을 할 거고요. 공정무역에 대해서 잠깐 아까 한번 같이 둘러봤었고요. 자, 그럼 공정무역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아까 공정무역이 어떤 거다. 지난 시간부터 계속 공정무역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거대 기업들,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그렇게 크게 성장하게 된 그 밑바탕에 그 생산국들, 저개발 국가의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그 생산 기지에 저노동, 저임금 노동자들을 엄청나게 받아들여서 생산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들을 팔아서 저가에 매수해서 저가에 생산해서 적정한 마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아주 큰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하면서 지금의 글로벌 기업들로 많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아니, 설령 한다라고 해도 그렇게 옛날처럼 저개발 국가이라서 아주 저가의 물건을 생산해내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게 되었죠. 당장 제가 이제 삼성의 베트남 공장에 가서도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일들 때문에 3개월 정도 머문 시기가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베트남에 있는 많은 어떤 근로자분들, 삼성에서 하노이 북부지방에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 남학생들, 많은 학생들을 대단위로 수급을 해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 생산 현장에서 투입하고 기능인으로 기술자로 양성을 해서 생산에 이제 투입을 하는 걸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숙사도 현대식 아파트를 지어서 기숙사를 제공을 하고 식사도 제공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고등학교 교육들 그런 교육을 하는 교육 시설들까지도 만들어서 함께 운영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마 이제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현재 케이스로 교재에서 공부하고 있는 다른 케이스들보다는 굉장히 그 지역의 어떤 공헌도 느끼면서 사회적 책임도 다하면서 생산도 다 하는 그런 일들로 조금 더 다가가는 모습들이 아닐까, 또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필요하면 더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더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줘야 될 일은 없는지도 고민해보는 어떤 혹시 어떤 그런 관련된 업무를 하신다라 그러면 그런 것들도 사회복지사로서 한번 살펴봐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욕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정무역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공정무역의 대상은 바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커피, 코코아, 면화, 수공예품이나 의류 등으로 대부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생산되어서 선진국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공정무역 제품은 바로 커피, 초콜릿, 그다음에 설탕, 의류, 축구공 등이 있습니다. 저는 축구공 하면 자꾸 파키스탄의 타지라는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 사진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그런 걸 보게 될 때마다 저는 아마 계속 공정무역에 대한 공정무역 생산되어 있는 제품인지 음료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그 소시민으로서 어떤 공정무역에 조금 더 힘이 되거나 공정무역에 참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힘들고 먼 거보다는 우리가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정무역 인증 제도가 인증 표시가 그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들. 이왕에 구매할 제품이라 그러면 그런 공정하게 제값을 주고 물품을 산 거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런 제품들을, 상품들을 좀 구매하는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만약 공정무역 제품이 없다면 공정무역 제품을 취급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공정무역 홍보 캠페인에 참여하고 적은 금액이라도 공정무역이 활성화되도록 기도한다 하는 이런 방법들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여행자들이 굉장히 1980년대 후반, 90년대 후반부터 여행 자유화가 시행이 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 많은 어떤 국민들이 연 약 한 10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해외로 투어, 여행을 나가신다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20% 정도가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행사들도 이제 공정여행이라는 말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전에는 동남아 여행 가면 뭐 헐값에 비행기 싹도 안 되는데 물건을 판매하는 소매점이나 이런데 매장에 들러감으로써 그런 데서 수익을 얻고 실제 여행자들의 여행 비용을 굉장히 적게 내고, 그래서 여행비를 적게 내는 대신에 그 지역에서 실제로 유명해서 꼭 지역에 뭐 가봐야 될 자연문화 유산이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고유 문화를 체험해 본다 하는 여행의 본래 목적은 조금 좀 등한시하더라도 싸게 갔다 오는 어떤 그런 일들도 여행 그 상품들이 채워진 적도 있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공정 여행이다라 그래서 제값 내고 실제 본인이 가고 싶지 않은 것들을 가지 않고, 아니면 여행사에서 아예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빼고 실제 그 지역의 고유 문화나 유산이나 자연유산이나 경관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실제 여행의 목적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공정여행의 어떤 그런 기치를 달고 그런 선한 행사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해외여행을 가거나 다이빙 투어를 많이 인솔을 해서 가게 되는데, 그럴 때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참고를 하기도 하고, 되도록이면 그런 여행사, 그런 공정여행을 하는 그런 상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여행사들을 통해서 물건, 상품을 예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들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노력들로도 우리가 우리 어려운 저개발 국가나 아니면 그 선진국의 침탈의 대상이 되는, 아니면 강제 노동을 한다거나 하는 헐값에 구매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은 줄여나가기 위한 소시민으로서의 참여 노력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공정무역 제품 사야 하는 10가지 이유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만, 이런 이유뿐만이 아니어도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거꾸로 기업들에 요구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로 생활과 경제에서 제가 이제 주제를 잡고 기업이 올바로 서야 사회가 올바로 서고, 또 그런 기업에서 근무해서 그런 마인드 사에서 그런 시스템화에서 그런 조직화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좋은 생각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것들도 또 하나 같은 의미에서 공정무역도 그런 좋은 어떤 의미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함께 살아가는 사회, 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또 누구나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지국가,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한 방편으로도 공정무역이라는 것들이 필요한 방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좀 드리고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정무역 커피를 한번, 커피 한 잔의 이익 배분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반 커피와 공정무역 커피 이익 배분 구조를 아름다운 가게에서 2003년도에 발표한 자료고, 이쪽 일반 커피에 대한 자료는 옥스팜이라고 영국의 비영리 감시기구인 옥스팜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일반 커피의 판매 수익이 예를 들어 1,000원이라 그러면 94원이 소매상의 수익이라고 합니다. 농민 수익은 실제 0.5%밖에 안 되고요. 기타 수익, 창고나 유통하는 과정들,
들어가는 어떤 그런 비용들이 5.5%, 거의 이제 소매상이 다 수익을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실제 농민이 실제 커피 원두콩을 생산을 해서 그 원두콩을 납품을 해줌으로써 이런 커피를 만들고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어떤 도움을 주셨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수익이 0.5%라는 건 정말 속상한 일이죠. 부당하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정무역 커피는 어떻게 바뀌었냐? 소매상 수익은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일반 커피보다 44% 정도가 줄어든 거죠. 그 다음에 농민 수익을 약간 6%, 제3세기 기금으로 13.5%, 그 다음에 기타 수익으로, 기타의 비용으로 30% 정도, 기타 비용은 운송료, 통관비, 인건비 등을 좀 포함을 한다라고 합니다. 소매상의 수익을 줄여서 농민의 수익을 약 한 5.5% 정도 높여주고, 또 제3세기 기금을 모음으로써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에 대한 지원들, 그다음에 커피 그 중에서도 그 저개발 국가의 커피 생산을 한 농장에서 더 좋은 커피 나무를 생산하기 위한 커피 콩을 생산하는 방법들을 교육한다거나 농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커피를 어떻게 하면 커피 나무를 잘 키울 수 있고 또그 묘목서부터 잘 키우는 방법들을 배워서 스스로도 커피 통장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지식들이나 기술들을 알려주는 어떤 방법들을 하기 위한 기금으로 제3세기 기금을 납부를 하고 있고, 이 기금들이 바로 이 매 커피 한 잔마다 녹아서 커피 한 잔에 약간 13.5%의 기금 마시면 그 13.5원의 5%의 기금이 제3세기 기금으로 각출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많은 변화들을 공정무역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은 바로 기업이 소매상이라고 하는 건 기업들이 어떤 이익을 가져가는 건데 그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므로써 상대적으로 똑같은 커피지만 농민들의 수익과 그 커피콩을 생산하는 그런 농장들, 저개발 국가에서 커피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커피 생산을 위한 커피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분들을 위한 어떤 기금들로 사용되는 부분들도 늘어나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돈으로 좀 따져보면 일반 커피가 5,000원이라는 소매상이 약 4,700원 정도를 가져가는 데 비해서 공정무역 커피는 2,500원 정도. 커피 재배 농민이 약 25원, 일반 커피는 25원의 수익을 올린다라 그러면 공정무역 커피에서는 약 300원 정도의 커피 수익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기타나 제3세기 기금으로 한 275원을 2,200원으로 늘어서 같은 5,000원이지만 이렇게 커피에 대한 수익을 나누는 방법이 바뀌는 어떤 과정이 바로 공정무역 커피로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숫자로 보여주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많은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공정무역 커피 생산이거나 공정무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스타벅스가 이번 규제에서 문제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왔냐 하면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처음으로 미국의 NPO 비정부 기구인 글로벌 익스체인지라는 정부 기구에서 1991년 10월에 공정무역 캠페인을 개최하고 또 스타벅스에 대해도 캠페인 개최를 요구를 합니다. 즉 스타벅스의 모든 매장에서 공정무역 커피를 제공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벌써 미국에서도 가장 큰 커피 체인으로 스타벅스가 알려지고 있었고 또 외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많은 커피 중에서 50% 이상을 스타벅스에서 수입을 통해서 자기네 전국 매장에 판매를 하는 어떤 체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커피콩을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수입을 하고 있는 스타벅스만이라도 공정무역 커피를 사용을 하면 커피 생산은 농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소비자는 같은 가격의 커피를 마시지만 좋은 일을 하시면서 드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자라는 캠페인을 그것을 바로 이제 공정무역 캠페인, 스타벅스 캠페인을 개최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일단 2000년 2월에는 직접 스타벅스 주총에 참석해서
공정한 커피 거래를 해야 되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미국의 NPO 단체에서 진행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커피 농가에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방법들, 그래서 커피 빈민들을 없애고 그분들을 구제해서 건강한 커피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기초 체력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들을 만들어내게 됐고요. 또 소비자들에게는, 선진국의 소비자들에게는 건강한 소비 운동을 촉진하고 공정무역 커피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개선해서 주겠고, 그런 같은 커피를 마시지만 공정무역 커피를 통해서 생산된 커피를 통해서 그런 커피를 소비함으로써 내가 마시고 있는, 내가 지불하고 있는 커피 값에 내가 농민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앞으로도 더 지속 가능한 커피 생산을 하게 만들 거고, 그렇게 되면 나도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계속적으로 마실 수 있고 기호식품을 선택을 해서 취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게 된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높은 NPO, NGO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NPO는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기구. NGO는 Non-Government Organization, 그래서 비정부기구. 제가 아까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정정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NPO는 비영리 기구입니다.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기구라고 하는데, 비영리 기구인 글로벌 익스체인지에서 이런 일들을 해서 이런 커피에 대한 공정무역 커피를 구매를 하라고 스타벅스에 요청을 했고, 스타벅스 주 총회에 가서도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라고 청원을 내게 된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정무역 커피는 현재 약 한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세계무역센터 협회 보고를 보면 공정무역 커피의 연간 성장률이 약 20에서 25% 정도 성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반 커피가 22% 정도, 연 2% 정도 성장하는 것에 비하면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바로 소비자들이 참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NPO 단체, 글로벌 익스체인지 같은 이런 그 비영리 기구들이 공정무역 커피 생산 국가들의 어려움을 공공연하게 홍보를 하고, 또 그러한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됐는지, 스타벅스나 아니면 글로벌한 기업들이 커피콩을 생산을 하면서 제값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싸게 구매한 커피를 실제 소비자들한테는 엄청난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면서 판매하고 있다는 걸 알려줌으로써 소비자들도 참여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원재료를 생산해 주지 않는 농민이 없으면 그 기업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도 기업과 생산하는 사람들, 생산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아까 이야기한 NPO 단체, 비영리 기구인 글로벌 익스체인지에서 이야기한 공정무역 커피를 구매를 해서 일단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해라. 그런 것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정무역이 알려지면서, 공정무역 커피가 알려지면서 미국과 서유럽의 경우에 전체 커피 소비량의 약 한 10에서 40% 정도를 공정무역 커피가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커피 발전 방향이나 공정무역 커피의 발전 방향이나 전망을 보면 커피의 최저 가격을 보장을 하는 그런 제도를 좀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배 농가의 삶이 개선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하는 부분들이 안타까운 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정무역 커피 인증 과정의 조작의 문제점들이 좀 생기고 있다. 즉 예를 들어 페루의 불법 생산지에서 재배한다라거나 아니면 인증서를 제공한다라거나. 불법 생산지라는 건 뭐냐면 환경에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공정무역 커피라고 볼 수 있는데, 불법 페루나 이런 어떤 일부 지역, 브라질이나 이런 일부 지역에서 정글 밀림은 환경적으로 지구의 허파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근데 그런 어떤 밀림을 불을 질러서 파전답을 만들고 거기에 불법으로 커피나무를 심어서 생산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래서 불법 소득을 올리다 보니 당연히 그 생산에 하는 재배 농가나 농민에게도 수익이 잘 고루 분배되기는 많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아직도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또 다국적 커피 기업들이 공정무역 커피를 또 다른 마케팅 도구로 자기네 자국 내 선진국의 소비자들에게 우리는 공정무역 커피를 사용합니다라고 마케팅을 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실제로는 전체 소비량의 스타벅스에서 소분내는 전체 커피콩 소모량의 10%만 공정무역 커피로 구매하고 있으면서 마치 전량을 100%를 다 공정무역 커피, 제값 주고 사오는 커피를 사용하는 양 홍보를 해서 나머지 비하인드 스토리는 빼고 앞에 보이는 공정무역 커피만 앞에 내세워서 우리는 스타벅스는 공정무역 커피를 마치 전체 다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을 홍보를 하는 어떤 그런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조금 그런 것들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직시해줘서 소비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방법들도 찾아야 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띵크 커피나 아니면 그린 마운틴이라고 하는 이런 그 커피만이 오로지 100% 공정무역 커피콩을 이용한 커피를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 몇 가지 브랜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소비자에게 알려지기는 조금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어떤 문제점들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장애물로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발전 방향이나 전망이 좀 어두운 부분들도 생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현재 커피 생산 농가를 위한 가장 큰 진전들을 보이고 있고 눈에 보이는 효과들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려주고 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우리 학부 여러분들이나 학생 여러분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많은 다른 분들을 통해서도 공정무역이 우리가 이 커피 한 잔을 소모함으로써 우리 커피 농가에도 도움을 주고 또 이왕이면 같은 커피를 마신다 그럴 때 공정무역을 통한 원두를 수입을 한 메이커에서 만드는 커피를 마셔주면 그만큼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데도 소비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서 그러한 활동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아무리 이렇게 좀 아직은 효과가 미미하지만 그래도 이전에 했던 아까 보셨던 것처럼 커피 한 잔 가격이 0.5% 정도밖에 수익을 받지 못하는 커피 농가보다는 개선되어서 공정무역을 통해서 25%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무역 방법이 좋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타벅스나 아니면 어떤 커피 농가에도 서로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렵지만 장애물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어떤 노력들 그것이 현재 이제 공정무역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좀 더 개선된 방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공정무역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주 수업을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한절기 감기 조심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수업에 다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